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그 ES 센터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명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정영일 수석님께서 장시간 그 ESR 여기 유럽의 어떤 상황이랑 그다음에 VSME가 최근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 기준이 가지는 의의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앞서서 질문하신 것처럼 중견기업들도 있으시고 지금 대기업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기준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VSME 보고 기준 도입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모색을 해보고 해외에서 발간한 사례를 보고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떤 형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활용 측면에서 이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폰드라이엔이 2기 정부를 이제 도입을 했고 처음에 EU 그린딜이 청정 산업들로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들을 많이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간소화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소화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왔고 간소화된 내용들이 아직 공표가 안 되니까 사실 ESG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VSME가 나왔으니까 이 권고안이 그래도 거의 종료가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잡힌 상태 확정본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SME가 갖는 의의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시각화해서 본다면 기존의 그 EU 청정 그린딜 하에서 만들어진 공시 규제에서는 의무 공시가 250명 초과였어요. 근데 지금 1000명 초과다 보니까 750, 그러니까 250에서 1000명 사이에 750개 그 규모의 그 직원에 대한 그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준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1000명 이게 여기 사이가 비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이의 갭을 메꾸는 게 VSM입니다. 그러니까 VSME를 써야 되는 기업은 250명 이하부터 1000명까지니까 훨씬 범위가 1000명 이하의 모든 기업들은 VSME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0명 초과가 되면 CSRD 규정을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VSME에 어쨌든 작은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대기업이나 또는 이제 저희 중견기업들은 VSME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VSME가 갖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의의가 뭐냐면 지금 VSME의 프레임워크가 좀 자세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CSRD랑 상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VSME를 발간을 할 때 EU에서는 CSRD 의무공시 대상인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준비는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규제가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VSME를 활용해서 보고를 해보고 자료를 모아보고 내재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는 유럽의 공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옴니버스 패키지 안에 그 CSRD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없어지고 일부 항목들이 조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준비하냐에 대한 좀 시사점, 기본적인 어쨌든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고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에 이 프레임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1000명 이하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여파가 오히려 더. 이 자율공시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자발적 공시를 할 수 있게끔 또 이런 정보들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 정보를 사용해서 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정보 제출이 가능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앞서서 보신 VSM의 그 권고나 체계 그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VSME가 그럼 과연 왜 나왔냐?
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 CSRD가 사실 방대한 양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도 부담이지만 중소기업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처음에 발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지금 청정 산업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되게 많이 시사하고 있거든요.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게 경제를 받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부담이 사실은 고스란히 EU의 부담입니다. 근데 이기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명확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성장에 EU가 따라가야 된다. 또 EU도 그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잡았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탄탄하게 포진되어 있는 EU 시장에서는 그들의 이제 부담감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 선거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ESG보다는 좀 보수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들보다는 보수 진영들이 많은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 때문에 반발이 많아요.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규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EU 규제들은 대기업 중심의 규제예요. CSDD라든지 CSRD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대기업 규제가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하방전이 전가되는 효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요구로 닿아야 되고, 그리고 그 대기업의 정보의 중심은 CSRD든 DDD든 간에 공급망 정보가 같이 포함이 되고 그들의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공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CSRD보다는 VSME에 대한 정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발표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실 대기업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먼저 준비를 해야지 이 정보나 이런 활동 정보들을 이제 평가하고 정보 데이터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대기업이 규제 공시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SG 평가나 정보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서 VSM은 필요한 사안이고, 이 주요 보고 2.5가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간소화된 ESG 보고를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낼 수 있는 것들 정보들이 많아지고, 그럼 금융기관이 이 정보로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화할 수 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입장에서도 기존의 활동들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VSM이랑 CSRD의 가장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을 조금 추스려 봤는데요. 이제 대상이 우선 다르겠죠.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VSME가 좀 편한 게 뭐냐면 이중 중요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적용할 수 있는이란 이 문구가 주는 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쓸 수 없거나 적용할 수 없다라 그러면 공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중중요성을 하면 그 이중중요성 내용들도 계속 틀려지고, 보고서를 내면 보고 내용이 작년과 올해가 다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VSME는 이중중요성 평가를 요청하지 않고 본인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구체적인 프레임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사슬 포커스에서는 그래서 그런 앞서 설명드린 규제의 형태 때문에 CSRD 같은 경우는 가치사실 전반에 어떤 사항들을 공시를 해야 된다면 VSME는 그냥 회사에 대한 정보만 공시를 하면 돼요. 가치사슬, 밸류 체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밸류 체인이 사실은 너무 길면은 정보 공시라든지 기간, 그 다음에 비용, 인적 자본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U는 지금 간소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이거를 어느 선에서 잘라야지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VSME에서는 회사 단독으로 가져오고 이 정보를 대기업들이 취합할 수 있게끔 만든 구조로 인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포인트는 CSRD는 기존의 ESG 보고서처럼 임팩트가 포함되다 보니까 정성 정보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VSME는 정량 정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관련된 정보를 보고
이제 평가도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인증도 안 받아도 됩니다.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따라서 회사들이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한 수준은 어떠냐고 보면 저희가 국내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용하는 내용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이 CSRD에서 화학물질을 그냥 오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이런 그 유해성에 따라서 분류해서 넣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내용이 사회에서는 가치 사슬이 다 빠지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을 많이 요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특징이 이해관계자 관련된 고객 만족이라든지 지역사회는 이중중요성 평가를 안 하면 임팩트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이나 종합 모듈에서 본인이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보고하기에는 매우 간소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간략한 데에다가 기본이랑 종합 모듈을 두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종합 모듈을 해서 더 정보를 공시할 수도 있고 기본 모듈을 통해서 간소화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고 그 기본 정보에 있는 정보들은 모든 기업들이 그럼 확보하는 게 용이하다 보니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는 기존에 저희가 ESG 보고서 발간하는 프로세스랑 비슷하고요.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모듈을 써서 공시를 할 것이냐 종합 모듈을 써서 공시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회사가 ESG 활동을 얼마나 추진해서 종합 모듈까지 공시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회사의 사업장 중심이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뭐 작은 회사들의 연결 기준으로 할 건지 별도 기준으로 할 건지는 이제 회사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서 공시 범위를 결정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시켜서 보고서 초안을 쓰고 발간 프로세스를 받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GRI 기준으로 그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프로세스랑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실제로 발간하느냐는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개 내외의 회사에서 그 보고서를 발간했고 좀 놀라운 사실은 보시다시피 보고서 발간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 아주 편하게 정보를 공시한다는 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 덴마크에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보시면 적용 범위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본이랑 종합 모듈을 사용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 종합 모듈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이잖아요. 기본 모듈 위에. 그래서 본인이 공시할 수 있는 일반 모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저희가 9번까지인가의 정보 공시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이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사안들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이하게 23년부터 VSME가 구체적으로 논의 안 하고 보고 프레임이 나왔을 때 공시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는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몇 개 회사가 공시를 했다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픽스가 딱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프레임 자체가 아예 그 정량 정보 놓는 내용표까지 다 기재를 해주다 보니까 다음에 보고서를 내도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업데이트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두 번째 발간부터는 비교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정보 프레임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그다음에 이 TT 게스켓이라는 이 핀란드 회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서를 CSRD 대응을 하려고 발간을 했다라고 본인이 발간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제3자 인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는 고객사에서 이런 정보를 요청을 했고 그 정보 요청을 위해서 사실은 기존의 단발성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정보보다는 보고서를 통해서 대응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3자 인증을 받고 이걸 대외 그 활동에도 사용을 한 게 이제 에코바디스 평가를 했는데, 이 보고서로 발간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등급으로 봤을 때 골드 등급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그 이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폴라라이프 하우스는 핀란드에 있는 회사인데요. 되게 작아요. 직원 규모가 65명이고요. 그 하나로 봤을 때 매출액은 300억 이하입니다. 똑같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모듈을 조금 적용을 해서 그 선택 사항을 따라서 기본 모듈과 종합 모듈의 몇 개 항목을 같이 공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회사는 이제 인권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스콥 3 매출량이라든지 우리가 기본 모듈에서 좀 추가적으로 회사가 더 잘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활동들을 조금 더 공시를 해서 보고서 내용을 구성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 이제 모 회사가 인세로라는 큰 그룹 안에 있는 작은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그 공급사의 ESG 데이터 요구 때문에 이 정보를 요청을 했고, 보시다시피 이중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기본 모델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이중 중요성을 평가를 하고 싶으면 하고, 인증을 받고 싶으면 받고, 스콥 3 공시를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 가능한 그 원칙에 대한 것들을 회사들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발간 사례의 어떤 시사점을 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했던 케이스는 직원이 100명 내외로 매우 적고, 매출액도 상당히 하나 기준으로 볼 때는 200억 내외로 그렇게 크지 않는 중소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기준으로 발간한 회사는 24년까지 보고를 계속하고 있고요. 24년에는 23년 발간 말고도 또 추가적인 첫 보고 사례들이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중요성 평가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는 CSRD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이중중요성을 평가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실제로 공급망 요청 대응 강화라든지 ESG 평가 등급 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가시적인 이점도 보고서에 밝히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활용은 뭐냐면, 앞서서 그 이유가 밝힌 거 말고도 그 대기업들이 사실 가져야 되는 시사점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접근이 가다라는 것도 하나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이 보고서를 위해서 기존에 지금까지 보고서를 발간한 거래 관계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안 했지만 VSM이 보고서에는 접근을 해서 보고서를 쓰고 발간하는 빈도가 좀 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보고서 프레임을 쓰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사슬 캡 때문에 대기업들은 좀 이 회사의 정보들을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대기업들이 회사 또는 외부 기관들을 이용해서 ESG 평가를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뭐 신평사에 맡긴다든지 RBA라든지 에코바디스라든지 평가 등급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정보 요청을 단발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중소 중견기업의 ESG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치사슬 캡 때문에 유럽에서 어떤 이런 제한이 생기는 걸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나 다른 데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제한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EU 규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달라 그러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공급업체에 결국은 대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요구를 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를 좀 제한을 하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요 프레임으로 정보를 받게 되면 어쨌든 모든 기업들의 공통적인 정보를
받으니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또 인증이랑 이런 것들을 안 받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부담이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PPT 수준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지금 기준에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기 때문에 보고서 양이라든지 보고서의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데이터 수집을 한 정량 정보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거로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XBRL 변환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 이 정량 데이터 같은 거를 XBRL에 넣으면 그렇죠? 그걸 갖다 보고서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D처럼.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는데 막 포맷을 만들라든지 디자인을 씌운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보고서가 자동적으로 그 표라든지 정보들이 도출이 되고요.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혹시 우리가 XBRL 자체의 변환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게 기계도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사람도 읽을 수 있고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도 지금까지 어떤 다른 데를 통해서 얻었던 정보들을 실제로 기본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DB화해서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VSM이 기준으로 지금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정보가 일부 마련이 된다면 이거를 공급망 관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본의 정보가 있으면 이 회사 위험 정도는 DB화되면 비교 가능하면 데이터가 틴다든지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종합 모듈의 정보를 더 요구를 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그 보고서를 조금 더 뎁스 있게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스크리닝을 하는데 이 VSME 보고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송수영 변호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외부 기관에 어떤 컨설팅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런 프로세스로 풀어봤거든요. 우선 VSM이라는 거는 활동을 담을 수 있는 보고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 그러면 그 안에는 더 넣어도 되고 없으면 안 내도 될 수 있는 그릇을 줬어요. EU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울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ESG 평가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규제 대응에서도 있고 매출처의 요구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VSM이라는 보고 그릇에 어떻게 담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 과정에서 담는 과정에서 회사가 담으려면 사실은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재화 단계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VSM이 기반으로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공급사 대응을 하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 위주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활용이라든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근,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 그릇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법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장적 접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